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폐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 물물 교환을 좀 많이 했었죠. 이 물물 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고 오늘날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 화폐가 최근에는 또 개혁을 꿈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요, 벌써부터 화폐 개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다라고 해요. 도대체 화폐 개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02-1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른기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요즘에 많이 바빠요. 네. 네. 많이 이렇게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정책이 또 바뀌고 그리고 또 뭐 갖가지 이슈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그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문의 요즘 받고 계세요? 먼저 첫째로 이제 곧 있으면 6월 달이 그 세금 납부하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보유세라던가 이것 때문에 어떤 거를 좀 버릴까.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게 좀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아직 청약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예. 집 정말 빨리 갖고 싶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강남 주변으로 예. 소형 아파트를 하나 오랫동안 갖고 싶은 예, 그런 것도 이제 문의가 있어서 좀 네. 찾아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의 사항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꿈꾸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다 보니까 또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참여할 수 있는 번호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49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02-1638-3949번 지금 아래 나가고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편히 또 고민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앤 트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제 준비했거든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한국 돈이 바뀐다. 1억 원 아파트가 10만 원? 이겁니다. 세상에 아파트가 10만 원이라니요. 지금 막 몇십억까지 오르고 심지어 몇십억이겠습니까? 거의 뭐 100억 가까이 가는 정말 초호화의 대저택들도 이제는 뭐 나타나고 있는데 그쵸? 10만 원이면 저 한 10채 넘게 사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던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화폐 개혁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를 예고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풀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 개혁,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화폐 개혁이지만은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칭하고 있는 용어로 하면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린 거 어떨까요? 네, 일단 화폐의 이게 실질 가치는 유지를 하면서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솔직히 우리나라가 1,000원을 가지고 해외를 가면은 이 1,000원의 단위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외국에서는 이게 단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000원을 줬을 때 미국에서는 뭐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1달러 같은 경우에는 1,450원. 우리나라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정말 싸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단위가 점점 높아지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투자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좀 더 단순하고도 작업하기 쉬운 그런 프로세서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폐 실질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1,000원은 10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10,000원은 100원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 쓸기에도 좀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면 동그라미 4개지만 이걸 화폐 단위를 좀 낮추면 그냥 동그라미 2개만 쓰면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회계상에서도 엑셀로 뭐 수지 분석이라던가 어떤 표를 만들 때 이 10,000원 억 단위를 전부 다 쓰지 않아요. 밑에 1,000단위 절사 아니면 10,000단위 절사로 해서 간단하게 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시초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네, 이런 게 하나의 화폐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긴 하셨지만은 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제 음식점 카페에서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폐 개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우리나라도 하긴 했었잖아요. 그쵸. 언제 마지막으로 한 걸까요? 마지막이 이제 전쟁 끝나고 1960년 초반에 이제 진행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막 돈 이런 것들을 막 숨겨놓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자금들도 오가고 이러면서 지하 경제에 묻혀 있는 그 돈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는 굉장한 큰 경기 침체잖아요.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돈들을 빨리 끌어내서 그거를 이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전쟁이 끝난 60년 초반대. 네. 그래서 그 화폐 단위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폐 개혁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50년이 지난 건데, 그쵸. 와, 이거 굉장히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한 지 오래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화폐 개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익숙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반발도 분명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또 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표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표들을 보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현재의 경제 규모를 보면은 한 13위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제 규모를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될 경우 2030년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7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화폐 개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여러 사례에서 화폐 개혁을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을 크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률이 상당히 경제 규모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화폐 개혁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페를 가시거나 식당을 갈 때 보시면 아메리카노라고 했을 때 2,500원 공 3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2.5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식당에서도 음식 가격을
이렇게 보여줄 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의 아주 간접적인 초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화폐 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되게 깊게 온다던가 이제 앞으로 뭐 백신이 맞고 있지만 네. 하반기에 다시 이제 코로나 안정화가 돼서 경기 활성화가 될 때 그 급변하게 되는 것들은 지금 거품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들의 붕괴라던가 뭐 이런 게 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화폐 개혁이에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코로나의 오는 경기 침체도 사실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하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각 연구소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2015년에 이제 조세재정연구소에서 124조 원이 넘죠. 이게 조 단위거든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290조.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구소마다 다른 이유가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하경제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 개혁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개선이 될 수 있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극복도 해법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화폐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가치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화폐 개혁이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감이 잘 안 온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50년 전에 화폐 개혁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들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일 처음에 화폐 개혁이 있었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반겼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엄청난 혼돈이 사실은 있었죠. 그쵸, 예. 과거에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좀 약간 조금 짚어볼게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을 두 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본 이제 광복되고 나서 예. 화폐 전환한 거랑 그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폐 개혁한 거. 원 단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첫 번째 화폐 개혁을 한 게 1950년. 네. 그리고 1953년. 네. 그리고 1960년. 초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1950년부터 이제 잠깐 볼게요. 1950년 6월 12일 날에 한국은행이 창립이 되면서 이제 일정 간정기 때부터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선은행이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인수를 하면서 화폐 단위를 원으로 그리고 화폐는 이제 조선은행권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1차 화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의 화폐 단위를 원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됐던 거 이게 1차고 2차가 바로 1953년 엔에서 환으로 변경한 거예요. 조선은행의 100만 원권이 유통 정지 교환이 되면서 요걸 당시 이제 최고액권을 이제 1953년 1월 16일까지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은행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1953년에 엔에서 환으로 바꾼 사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은행이 만들어진 거죠. 1962년에 단행된 화폐 그 액면 변경.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 예전에는 뭐 1,000원, 5원, 100원 그리고 뭐 10,000원이었나?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예. 이때가 이제 50원권이 나오기 시작한 곳이죠. 그러니까 단위를 좀 더 많이 나눈 거죠. 예, 세분화시켰네요. 예, 세분화시킨 게 이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서 줄 서고 있는 거. 왜냐하면 요 기간 안에 이 돈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구권은 그냥 종이 조각. 가치가 사라지는구나.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이 종이는 그냥 버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줄 서서 다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줄 서 있는 거죠. 그랬던 모습들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신권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전에 1,000원짜리 지폐도 지금은 이제 1,000원짜리 지폐 색깔이 파란색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분홍색
그 지폐 기억하시는 분들 네. 요즘 친구들은 또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보면, 사진 보면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고 5천 원, 5만 원권이 또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5만 원권 받으려고 새로운 이제 1,000원 신권 받으려고 저렇게 은행 앞에 줄 지어져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통화 조치가 또 바뀌었었던 그것도 네.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어떤 내용일까요? 요게 이제 또 옛날 국권이 신기하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1953년의 통화 조치인데 1원, 5원, 10원, 100원, 1,000원 그 황권들을 이제 다섯 종의 지폐를 발행을 했던 건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해방 이후에 미 군정시대의 조선은행 이사가 미국 방문 시에 인쇄를 의뢰를 해서 미국 재무부 인쇄국에다가 제조한 은행권 화폐죠. 근데 요거를 1962년에 다음 장 보시면 초록색으로 바꿔요. 여기서 이제 50원권이 나오는 거죠.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권 이렇게 환해서 원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겠죠. 6종의 지폐를 발행을 하죠. 영국의 토마스 델라루라는 사가 제조한 지폐 동전이 1966년에 발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뭐 10원, 50원 동전들은 1원, 5원으로 1966년 이후부터는 계속 사용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1966년에는 1원, 5원, 10원화가 이제 발행이 시작된 거. 네, 요게 이제 마지막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공부가 아닌 화폐 개혁의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재미는 있네요. 네. 네, 알고 있으면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알 수 보인다. 있고. 그렇죠.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만나보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인 건데요. 사실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혼돈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좀 살아가 보면 이 화폐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편리한 부분들도 또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일 건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장점을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장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편리해지죠. 네, 왜냐하면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갔을 때, 예. 뭐 1달러, 2달러라고 했을 때 너무 싸잖아요. 예. 뭐 1,000원, 2,000원 막 이랬는데 1달러 그리고 10엔 음. 이렇게 하면 되게 싸게 느껴져서 싸지 않은 건데도 자기도 모르게 심리상으로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에요. 근데 이걸 화폐 단위를 비슷하게 바꾸게 되면은 규모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것. 그리고 회계기장 처리가 굉장히 간소화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자리, 뭐 5자리 쭉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2~3자리로 이제 끝나니까 이런 예. 것도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예, 심리가 차단되고 그리고 대외 위상에도 크게 제고가 돼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렇게 4자리 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그 우리나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GDP 수준이 되게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입문하게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화폐 단위는 이제 후진국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부패와 위조 지폐의 방지. 네, 위조 지폐보다는 저는 부패 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하 경제가 숨어 있는 금액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이 정계 쪽에 부패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 경제의 양성화, 끌어내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단점을 좀 볼게요. 단점은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감들. 이제 갑자기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5만 원권이 나와서 네. 저는 사실은 5,000원하고 5만 원권하고 헷갈려서
5,000원을 준다는 게 5만 원 준 적이 있어요. 어머. 근데 다시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머나 어쨌든 어머나. 어떻게 그런 적 일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5만 원권을 쓰려고 하면 이게 너무 큰 돈을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를 쓰는 거하고 5만 원권을 쓰는 거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손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색깔이 비슷해서 비슷하긴 하죠. 헷갈렸어요. 네. 헷갈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화폐 단위 변경이 하게 되면 이런 불안감들도 있고 또 자기가 헷갈려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심화. 왜냐하면 실질적인 물가에 대한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화폐 개혁이 오기 전에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물 자산을 그래도 한 60%, 70%를 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권해드렸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준비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죠. 사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그 전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CBDC라고 해서 네. 이제 그 가상화폐들을 대부분 없애주고 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방법들로 암호화폐를 그렇죠. 예. 암호화폐를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 재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화폐 주조 비용 증가가 된다는 거랑 교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장단점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뭐 단점으로 치면은 우리가 방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5,000원권이랑 뭐 5만 원권이랑 헷갈리셨던 분들 그런 이제 불안함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색함, 뭐 불편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장점들 보면은 우리가 진짜 가까운 뭐 일본을 가더라도 단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매번 여행할 때마다 소비할 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곱셈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함도 있었고 맞아요. 이게 이제 1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000원일 테고 뭐 100원일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폐 개혁의 장단점까지 좀 살펴봤는데 앞서서 제가 또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이미 화폐 개혁을 또 실시한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라들을 좀 보면은 물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들도 각각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실패한 나라부터 사례를 좀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5번의 화폐 개혁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3번은 성공을 했고 이제 2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예요. 실패 사례. 이게 이렇게 너무 자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너무 크게 올렸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뭐 10원으로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뭐 100만 분의 1이라던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단위를 확 줄여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게 다가와서 이렇게 또 실패 사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단위를 너무 크게 낮춰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 사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화폐 개혁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자주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개혁을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화폐 개혁을 안 하면은 예. 지하 경제에 있는 그 숨은 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디플레이션으로 오게 되면 이제 너무 물가 상승은 커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여러 메인의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와 많은 화폐의 단위 차이가 나게 되면 투자를 또 꺼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백억 달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는 거죠. 뭐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화폐 개혁이 또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들일까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약 거래도 해요. 예, 요즘에는 사실 이런 암호화폐가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머나. 근데 좀 몰라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머니라고 하죠. 근데 블랙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래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예.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이제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지금의 화폐를 디지털화를 하는 거죠. CBDC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확 낮추는 이유가 단계적으로 낮출 때는 자기네가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손해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죠. 예. 잠깐 짧게 끝났던 사건이죠.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추지를 않고 한 번에 확 낮출 경우,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문제도 이제 이거를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났던 비트코인이 시초가 되었는데 예. 이제 이게 자국민들의 손해라던가 피해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거나 뭔가 확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조용히 예. 준비하고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에 5개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5개 나라의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 화폐 개혁에서 성공을 해서 경기를 다시 한번 침체했던 경기를 다시 끌어올렸던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사건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가 나중에 화폐 개혁의 새로운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모르는 얘기긴 네, 하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네. 네. 가능성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폐 개혁이 이제는 본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 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뤘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화폐 개혁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앞서 우리 이슈 주제도 10억짜리 아파트가 10만 원에 살 수 있을 만큼의 화폐 개혁이 있는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는 부동산 시장은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는 급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급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적인 경기를 어떻게 부상을 시킬 거냐 이런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화폐 개혁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갑자기 10억 너무 비싸라고 했던 것들이 단위가 낮아지면 사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심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 증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치는 영향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소비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또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투기가 되는 게 아닐까? 투기가 되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예.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을 억제하는 또 그런 규제가 정책들이 나오구나. 또 나오겠죠. 와, 어렵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지금부터 해둬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예,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 우리가 화폐 개혁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49번 그리고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실패 사례부터 좀 먼저 만나봤어요. 사실 제가 앞서서는 성공 사례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가 나중에 나오는 게 우리가 또 그렇죠. 희망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성공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터키. 음. 터키 2005년도에 이제 100만 대 1로 예. 이제 성공했던 거. 그 루마니아도 2005년에 했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늦었죠. 사실 요때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모잠비크, 짐바브웨는 너무 많이 했죠. 보시면은 단위가 커요. 100억 대 1이에요. 와우. 1조 대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실패 사례가 많았던 것들도 이렇게 단위가 너무 높으면 실패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거죠. 그리고 가나도 2007년도 1만 대 1,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이라던가 잠비아, 벨라루스, 북한도 했어요. 2009년에 100대 1로. 오. 예. 그리고 벨라루스가 1만 대 1. 예. 예, 그리고 1000대 1. 근데 이렇게 단위 교환 비율의 단위를 보면은 짐바브웨가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실패 사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1조 대 1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5번의 화폐 개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러면 했고. 짐바브웨보다 훨씬 더 근데 단위가 달라요. 아, 단위가 짐바브웨는 달라서? 여러 번을 했지만 이 여러 번 중에서 단위를 너무 높게 잡은 거죠. 100억 대 1. 예. 1조 대 1. 1조 대 1. 예, 이거는 너무 뭐, 크죠. 예. 너무 커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프랑스 화폐 액면가 변경으로 해서 물가가 안정화됐던 성공 케이스가 있었고 터키가 2005년 1월 기존 화폐를 100만 분의 1 낮춰서 소비자를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것도 이제 성공 사례였고 예. 투르크메니스탄이 2009년 기존 화폐를 5,000분의 1로 낮춰서 화폐 체계를 정립을 한 거. 사실 요때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성공 사례를 좀 만나봤는데 사실은 이제 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남의 나라 돈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직접 가보게 되면은 그 변동된 단위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하는 바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성공 사례들까지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탄탄한 미래를 여러분들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폐 개혁을 우리가 앞두고 전략이 또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 전략, 뭐 직접 연락 주셔서 전략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이 전략 또는 이제 궁금증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궁금증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미리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통계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OECD 국가들의 중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실질 인컴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한참 밑에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정책으로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거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억누르고 있을 때에 실질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겠죠. 근데 이게 억누르고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그때 고민하다가 이게 갑자기 확 오를 때 사면은 꼭지점에 사게 되는 거죠. 뭐 그럴 때는 투자라는 개념이기보다 그냥 내가 살 집을 찾았다라고만 이제 긍정적으로 개념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거야말로 이제 정신 승리인 건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정신 승리하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꼭지점에 가기 전에 내가 저렴할 때 부동산을 또 내 자산을 만들어 놓고 시세 차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것들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땅이랑 주택의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체되는 곳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가격이 싸다면 저는 좀 길을 끼고 있는 임야 같은 거,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유하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5천만 원 투자해서 10억까지 오를 수 있는 강남 인근에 소형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매물이 잘 안 나와요. 어머,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사고 싶어서 대기 중에 있는데 네. 그거를 사놓으면은 이렇게 오르겠구나라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강남인데. 강남 인근이에요. 강남과 아주 가까워요. 거의 아주 강남이나 가까워요. 다름없는 곳 아닌가요? 근데 15평밖에 안 되는 15평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심지어. 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 주고 갭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머. 근데 얘가 나중에 갖고 있으면 예. 10억 이상까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장기로. 어머. 월세도 잘 받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서 그림의 저도 떡인가요? 대기 중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대기 중이에요. 매물 예. 좀 달라고 어머, 얘기를 어머, 해놓은 어머. 상태인데 예. 이런 것들의 희소가치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 양도세 많은 고민들 하시는데 예. 저는 늘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정책이 없다고. 그렇죠. 그 내가 내는 세금보다 얘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보유하시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저도 뭐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잠깐만, 이 얘기는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제가 뜻인 조금 멀어서. 건데 일단은 부러운 얘기고요. 일단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화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발빠르게 할 부분들은 괜찮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점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소장님과 함께 우리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좋은 부분들이니까 연락 꼭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이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돈이 바뀐다. 1억 원의 아파트가 10만 원 화폐 개혁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화폐 개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크게 상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영향에 의한 경기 침체 해법이 화폐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실물 자산의 가치 중에서는 가장 높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명심하고 계셨다가 자산을 짜실 때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화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화폐 개혁이 우리 실물 자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부동산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디테일한 전략이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49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특히나 우리 이채빈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언니가 돼서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채빈 언니에게 물어봐 시간인데요. 자, 지금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49번 전화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2년 차입니다. 올해 2세 계획도 있고 한데 아직 내 집 마련은 못했어요.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 있는데 진행이 좀 빨리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이제 신혼부부 2년 차이면 이제 달달한 부부이신 건데 올해 2세 계획도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괜찮은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빈 언니, 어디가 괜찮을까요? 네, 아이가 또 2세 계획도 있고 또 빠른 입주를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재개발은 한 10년 정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니까 가로주택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또 투자 금액 대비해서 가장 좀 시세 차익이라던가 입주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 그리고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뭐 면목동도 있었고 원정동, 인천에, 그리고 효성동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GTX 노선으로 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이 교육이나 앞으로 이제 직장 맞벌이 하시는 데에도 가장 좋은 입지가 이제 장이동일 것 같아서 장이 11구역에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가 곧 있으면은 5월부터 이제 11-5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많이 걷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간 그 시점부터 해서 3년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보다는 이제 간평 가격 자체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해서 추가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가로주택을 좀 알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고지역 주변으로 해서 총 2만 세대가 들어오는 큰 뉴타운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성공을 해서 재개발로 입주한 곳도 있고, 게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잘 돼서 이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간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구역들은 앞으로 다른 구역들의 성공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리스크가 적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11구역이 바로 돌고지역에서 초역세권에 있어요. 그런데 이 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4구역이 조합 설립 25평 기준으로 조합 분양가가 5억 9천이라고 하면 피가 7억 정도 붙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입지의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형성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조합 분양으로 들어갈 경우 상당히 좋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품어주죠. 게다가 그 외에도 이제 1구역, 7구역, 5구역, 2구역, 3구역들이 성공해가지고 입주가 다 완료가 됐고 10구역 같은 경우에 철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게다가 14구역도 사업 승인인가 신청이 들어갔고 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죠. 설립인가가 나기 일부 조금 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일몰제가 형성되게 되면 15구역도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들이 대부분 80%들이 상당히 잘 추진이 되어서 80%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11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노란 구역들이 예전에는 재개발을 추진했던 구역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요 외에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가로주택으로 가자라고 해서 요 주황색
구도가 이제 거의 동의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조합 설립인가라던가 사업 승인 인가까지 난 곳들이 바로 요 구역들이고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11-5구역과 11-1, 2구역이 지금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 승인 인가 신청까지 들어갔고 지금 돌고 지역하고 최고로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3, 4, 5, 6, 7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조합 설립인 사업 승인 인가와 시공사 하나로 해서 큰 대단지를 이룰 예정인데 여기에서 3구역, 4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예전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은 1억 이상 상승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이 바로 11-5구역, 여기에 있는 매물인데요. 11-5구역 같은 경우가 5월에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가 상당히 많이 잘 걷어졌고 마지막 동의서까지 받는 것까지 해서 5월 달을 좀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게 되면은 78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 재개발의 효과를 내면서 짧게 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청약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서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11-5구역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적도로 보시면은 맹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공사가 안 되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든 소규모 재개발이든 가로주택이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이 아니어도 소규모 역세권, 자율주택 여러 가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구역이어서 가능성은 새 아파트 갖는 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역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갖고 있는 것들, 왜 장위유탄이 떴을까요? 바로 이 GTX C 노선이죠. GTX C 노선에서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청량리와 한정거장이라는 거, 그리고 광운대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광운대 옆에 있는 장위유타운이 뜨게 된 겁니다. 보세요. 두 정거장이면은요,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여러 가지를 합쳐서라도 15분, 20분이면은 충분히 삼성역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삼성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영동대로 지하와 지하 6층까지 파고 또 전국에서 버스 노선들이 전부 다 모이는 버스 선착장도 버스 노선도도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죠. 게다가 위례신사선, GTX 노선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정차를 하죠. 게다가 이 주변으로는 벌써 120층에 롯데타워 들어와 있죠. 105층에 현대타워도 곧 들어올 예정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120층, 105층까지 들어오는 곳들이 있나요? 여의도에 63빌딩 말고는 이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두 정거장에 15분, 20분대 갈 수 있는 이 장위유타운의 가격 차이는 이 삼성역의 대치 아파트가 35억일 경우에 70%에서 80%의 아파트 가격을 차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충분히 넘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는 것이 바로 장위유타운이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광운대역 주변으로는 이제 역세권 개발이 크게 개발이 되죠. 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면은 현대 동양 시멘트라던가 한솔 CNS 물류센터, 자동차 현대자동차 출고센터라던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조감도까지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인구 유발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장위유타운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년차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위한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장이동 이렇게 성북구에 있는 곳 좀 살펴드렸는데 앞으로의 좀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호재 부분들이 좀 탄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세 차익 나중을 위해서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외에 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계속해서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할게요. 02-1638-3949번 전화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전자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들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